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최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논란에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시장을 방문할 당시 청와대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노출한 것을 두고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을 따져봅니다. 경찰이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34살의 김다운 씨가 이 씨의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고 이 씨 부모를 미행하는 등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 자매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며칠 전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되면서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적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또한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가 결정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의혹입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성접대 의혹 관련 사안은 이번 수사 권고에선 빠졌습니다. 다만 과거사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 권고를 더 할 수도 있다면서 추가 수사 권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영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김 전 차관 측은 자신의 출국 시도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뇌물수수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즉시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살펴보면 곽상도 민정수석,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조응천 공직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비서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과거사위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라인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학의 동영상 감정을 하던 국가수의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확인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공무원을 인사조치하는 것도 민정수석이 할 일입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함께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거 사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서 오늘 권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피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조응천 의원과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당시 김학의 의혹이 불거지자 국과수에 특감 반원을 보내서 이 문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상 속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경질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당시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경찰. 당시 확보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과수에 특감 반원을 보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정관계자는 김학의가 맞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은 원본이 아닌 모니터 영상을 촬영한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국과수는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된다. 동일 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과수는 동영상 원본을 청와대에 보여주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정서를 보여줄 수 있거나 감정서를 함부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내규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이후 확보한 원본 동영상과 노래를 부르는 남성의 목소리까지 분석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안의 남성을 불상의 남자, 즉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받은 혐의를 수사하라고 권고한 배경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윤 씨의 별장에서는 검찰, 경찰, 고위직 인사들의 명함과 연락처가 담긴 수첩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주까지 5차례 윤중천 씨를 조사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우선 뇌물죄로 강제 수사하라고 권고한 이유입니다. 뇌물 혐의 수사가 시작되면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윤 씨가 접촉한 고위공직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별장을 무대로 화려한 법조계 인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3월 경찰이 성범죄 장소로 알려진 윤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검찰과 경찰 수뇌부의 명함과 연락처가 담긴 수첩이 발견됩니다. 또 경찰은 윤 씨가 전국 검찰청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통화 상대방을 확인 요청했지만 대표 번호를 통화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윤 씨와 관련된 혐의 13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핵심 혐의인 마약, 특수강한, 사기 등을 대부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한 5건의 혐의마저도 일부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하면서 결국 3건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는 2013년 수사 이전에도 10여 건의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였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중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 구속된다면 현 정부 들어 첫 장관 구속이라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만만찮은 도덕적 타격 그리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동부지방법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심사가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검토할 내용이 많아 내일 새벽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사한 혐의와 그 자리에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인사교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이 긴밀히 교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공모자로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환해서 청와대가 어디까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을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고 산하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낙하산 채용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명된 뒤 환경부 인사 실무자들이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실을 방문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를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지난해 환경공단 감사 1차 공모 서류 전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만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균형인사실 소속 행정관 2명을 2차례 소환해 공모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신 비서관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고 수사 상황에 따라 신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도 예상됩니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의 최종 지시자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 범위는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도 사실상 블랙리스트 퇴진 압박이 있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이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관련 녹취를 들어보면 손 전 원장뿐 아니라 당시 여러 명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 환경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총리실 산하 김준경 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사퇴했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의 줄 사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과 총리실 관계자의 통화 내용에는 이들의 줄 사퇴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12월 말에 3대 기관장 나갈 때 제 이름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 들으니 망설 이유도 없었고.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지나갔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그게 11월 초경에 나왔어요. 원장님 거는 12월에 나와가지고 한 달 시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저게는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청와대가 사퇴 대상자를 점 찍었다는 대화가 있었음을 내비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받아 다른 루트는 제가 모릅니다. 총리실은 총리실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으며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손 전 원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인사교체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소수라며 김원경 전 장관 그리고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권의 과거 탓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과연 그런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년 전 포항 지진. 자꾸 집 안에 들어가니까 불안해서 못 서 있겠어. 인근 지열발전소의 땅속 물붓기가 원인으로 밝혀지자 여당은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하지만 지열에너지 정책을 세운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진을 탈원전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죠.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정작 포항 지진 때까지 지진 대책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건 이번 정부였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4조를 추가 투입해야 할 만큼 고용 쇼크가 왔을 때도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매우 낮아져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유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뭐 이 정부의 정책이라보다는 기존 정책의 어떤 그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 탓이 이어집니다.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전 정권의 정보 수집 관행을 못 버렸기 때문이고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지난 정부의 교육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죠.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도 과거 정부가 거론됐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에 비해 잘못한 게 적으니 떳떳하다는 항변일까요? 과거 정부를 엄하게 몰아붙일 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이슈가 터질 때 왕왕 전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며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 정권 탓이다. 전 정권도 이런 거 했다. 전 정권은 더 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점수를 잃는 게 아닌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청와대와 여당. 현재는 당연히 과거의 산물이지만 이제는 남 탓을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의 일부 실무진을 오늘 복귀시켰습니다. 청와대는 상당히 반기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통일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나와 있죠. 북측 직원 중 몇 명이 지금 복귀를 한 겁니까? 네, 평상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은 10명 정도인데요. 통일부는 이 중 4-5명만 복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충성, 김광성 등 부소장격 인물도 오지 않았고 일방 철수와 복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출근한 북측 실무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교대 근무를 하러 내려왔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라는 말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협의 채널이 정상화됐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은 앞서 사무처장 겸 부소장을 비롯한 39명 전원이 불씨를 지키겠다며 개성으로 출근했습니다. 자, 그런데 철수시킬 때도 뭐 특별한 설명이 없었고 또 오늘은 또 일부만 복귀시켜서 정부가 환영을 하면서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일부 복귀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남북 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자신들이 먼저 4.27 판문점 선언을 파기했다 이런 남측의 지적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판문점 합의의 상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없던 일처럼 전체 복귀를 할 수는 없었고 남북 간 합의를 자신들이 파기했다는 오명을 피하면서도 우리 측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축소 운영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라고 발표를 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4살의 이름은 김다운이고 얼굴은 내일 공개가 됩니다. 김 씨가 이희진 씨 아버지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34살 김다운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증거가 충분하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다운이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5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다운은 지난해 4월 이희진 씨의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이희진 씨의 재산과 가족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다운이 사건 전에 이희진 씨 아버지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다운은 오늘 경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다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유명 대학의 교수가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을 대신시키고 봉사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2년 전 국제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스트레스성 염증을 줄여준다는 내용으로 서울의 한 대학 학부생 A씨가 저자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실제 작성하고 관련 동물 실험을 한 건 A씨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A씨의 어머니인 성균관대 이모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논문을 토대로 서울 유명 치의학 대학원에 입학했고 대학 면역학교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딸 A씨의 봉사활동도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주고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딸도 비리로 들어간 거면 누군가는 불안죄를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교수는 과거 고3 딸의 국제청소년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시킨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해명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수와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 교수의 아들이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비슷한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아직 서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65억 원을 가로챈 자매가 구속됐습니다. 월세로 나온 집을 집주인 몰래 전세로 계약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는데 피해자만 120명이 넘습니다. 신준명 기자 보도합니다. 구속된 이모 씨 자매는 부동산 사무소의 보조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어두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만 노렸습니다. 이 씨 자매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물건을 세입자와 전세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씨 자매가 월세를 대신 냈기 때문에 집주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의심을 할 수 없게 그냥 진짜 완전 짜여진 각본처럼 탁탁탁탁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의심을 할 수 없는. 계약은 집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가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 씨 자매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가로챈 돈은 65억 원. 피해자는 123명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해서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막막하죠. 이 씨 자매가 자금난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찾아가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생활비도 사용하고 또 하는 나중에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범행이 지속적으로 돼서 오랫동안 유지됐던 걸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이 씨 자매를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려준 남편 황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소나무가 말라 죽는 제선충병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라 예방이 중요한데 예산 때문에 방제를 제대로 못해서 19년째 소나무가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솔숲 곳곳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돼 누렇게 마른 소나무가 줄줄이 눈에 띕니다. 6달 전쯤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입니다. 껍질이 이렇게 쉽게 뜯어질 정도로 말랐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치사율이 100%라 감염되면 즉시 벌목한 뒤 훈중 처리를 하고 폐기합니다. 잎도 수분이 없으니까 처지는 거지, 밑으로. 우산대처럼 거꾸로. 매개체인 솔수염 하늘소가 성충이 되기 전인 이달 안에 방제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산림청은 구규림 방제 예산이 해마다 100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원래는 가을에 한 번 방제를 해주고 봄에 나오는 거 2번 방제를 해주는 게 이제 이상적인데 그걸 못하니까. 환경부는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제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 권한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지난 2001년 이후 해마다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집중됐습니다. 최 후보자가 집 세 채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고 갑자기 딸에게 집을 양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쏟아지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의 이른바 꼼수 증여 논란에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집 세 채에 대한 시세 차익이 23억 원이란 지적이 나왔고 16년 동안 보유하며 살지 않은 집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선 엄호와 질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 신공항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던 입장을 지자체 검증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바꾸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재검토를 주장하는 김해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창원 성산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의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야합이자 집권당의 책임 회피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 지역 민주당, 정의당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진 민주당 권민호 후보가 곧바로 후보 사퇴서를 내면서 내일부터 인쇄되는 투표용지에는 권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찍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창원 시민들의 표심을 무시하는 단일화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야합선거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미래당도 정권 중간 심판 성격을 띠는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경제 실패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락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회피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추진돼온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창원 성산 보선은 이제부터 진검승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따져보니는 먼저 이 사진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2일이죠.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찍힌 경호관의 모습인데 이 빨간색 원안을 자세히 보시면 기관 단총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이 사진이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 경호관이 기관 단총 들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대통령 경호법을 봐도요. 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기관 단총 역시 이 경호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관 단총을 소지한 것을 노출한 것이 문제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 단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숨겨야 합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이 경호 상황 그리고 현장 상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장 지휘관이 이 총기를 노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직 청와대 경호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몇 가지 경우에 의도적으로 총기 소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예. 먼저 이 테러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 외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 그리고 일정이 노출된 대규모 공식 행사에서는 위력 경호 개념으로 이 총기를 일부러 노출한 채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는 없고 일부러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강 기자가 예로든 상황들을 보면 이번 경우는 분명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잉 경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하루 사이에 2차례나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관 단총 소지가 과거 정부 때도 있었던 통상적인 경호 방식이라면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했군요. 바로 이 사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중 청소년 대표단 간담회 때 후진타워 당시 중국 주석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6년 인천공항에서 열린 행사 때 사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기 노출 경호 요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로던 상황들이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잘못된 해명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직에 이제 20년 넘게 대통령을 경호로 했던 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본인 기억에는 시장에서 기관 단총을 외부에 노출시킨 사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특히나 이번 논란이 된 이 사진에서는 기관 단총의 개머리판이 그대로 드러난 채 이 총기, 그러니까 총을 잡은 오른손 손가락은 이 방아쇠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노출됐다기보다는 이 고의적인 노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즉 위력 경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했다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이니까 청와대 해명에도 좀 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과잉 경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발목 잡혔던 러시아 스캔들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선 당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를 특검이 찾지 못한 겁니다. 국정 운영과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도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요약본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팀은 러시아 관련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이들과 공모하거나 협력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위법 판단을 법무장관에게 맡겼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까지 거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했습니다.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It's a shame that our country had to go through this. 민주당은 전체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법무장관도 소환해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now call on the Attorney General to honor that request, to release the report and the underlying evidence, and to appear before the Judiciary Committee to answer our questions without delay. 22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끝났지만 연방검찰의 성 스캔들 무마 의혹 수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카페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자 머그컵을 쓰는 일이 확실히 늘었죠. 이제 소비자들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머그컵의 위생 상태 때문입니다. 김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서울 도심 커피숍. 대부분 머그컵에 음료가 제공돼 일회용품 사용은 확실히 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매장 컵에서 립스틱 자국 등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시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소홀하기도 하고 하는구나. 더러운 컵을 대여섯 번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눈에 또 띄잖아요. 정말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 또 이러네 하면서 이런 기분으로 정말 기분 나쁘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대형 커피 전문점에선 커피잔에 립스틱이 묻어있고 아니 여기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있네. 몰랐으면 그냥 마셨을 거 아니야. 패스트푸드 매장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컵에 음료가 제공됐습니다. 입에 가장 많이 되는 그 위치거든요. 일회용 컵 규제 8개월째. 비슷한 경험으로 불쾌감을 호소한 소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불만 사례가 유독 많은 립스틱 자국은 잘 안 지워지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30분간 놓아둔 뒤 제 립스틱이 묻어있는 커피잔인데요. 제가 잘 닦이는지 직접 씻어보겠습니다. 전혀 안 지워지는 립스틱 자국. 주방 세제와 수세미로 닦았더니 한 번에 닦입니다. 벌써 닦였어요. 제가 지금 한 번 문질렀는데. 어렵지 않게 닦이는 립스틱 자국이 왜 일부 매장에선 그대로 남는 걸까? 일회용 컵 사용 중심으로 영업해온 곳이 많다 보니 식기세척기 등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설거지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일회용 컵이 위생적이라는 응답이 50%로 머그잔 20%보다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쁜 거 볼 때마다 이 컵 괜찮으려나 한 번씩. 머그컵 등 사용을 권장하려면 매장 위생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뭐 고온으로 살균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또 이 컵의 위생 상태와 관련돼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매장 내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선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의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등극한 극한직업 열풍 덕에 경기도 수원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통닭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수원 통닭거리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절대 미각을 지닌 형사의 의외의 재능으로 탄생한 메뉴 수원 왕갈비 통닭. 양념이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예, 수원 왕갈비 통닭이요. 영화 속 배경이 된 수원 통닭거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오는 통닭 맛있어 보여가지고 인터넷 찾아보고 오게 되었거든요. 통닭을 튀긴 뒤 특제 소스로 버무리고 그릇에 담으면 검붉은 빛깔의 영화 속 왕갈비 통닭이 완성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영화에 등장한 통닭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달달하면서 입에서 계속 그 맛이 맴도는. 11개 정도이던 이 거리의 통닭집은 영화 개봉 이후 15개까지 늘었고 매출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에 손님은 약 20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얼떨떨합니다. 너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한 편으로 수원 통닭거리는 전국적인 명소가 됐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불의 화엄사 각황전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불이 났습니다. 허공에 빨간 물감을 양동이로 퍼부은 듯 매화가 흐드러졌습니다. 불다 못해 피처럼 검붉어서 흑매라고 부르는 350살 홍매화입니다. 죽은 듯 시커멓던 덩굴에서 선홍빛 화엄의 꽃을 서둘러 피워낸 것은 봄입니다. 보통 4월 초순은 돼야 피던 흑매를 올해는 열흘이나 일찍 깨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천 서남사 우전 돌담길에 늘어선 매화들은 벌써 절정을 지난 듯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600살 서남매가 그윽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창원의 진해 벚꽃도 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이미 한창입니다. 개화 관측 사상 가장 일찍 피었다고 하죠. 그제 토요일 천둥 비바람이 요란하게 몰아치더니 어제 하루는 하늘도 공기도 티 없이 맑았습니다. 모처럼 청명한 휴일과 찬란한 봄꽃을 즐기며 숨쉴 자유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더욱 절절하게 깨달은 분들이 많았을 테죠. 그런데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OECD 통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서 8년째 최악이라는 통계입니다. 일본과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캄보디아와 케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하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는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한다는 통계입니다.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 비중 역시 46%로 OECD는 물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 화력 발전은 국제 환경운동 단체들의 주시 대상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 UN 기후협약 총회에서는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석탄 발전 축소와 개도국 석탄 투자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석탄 발전 조기 축소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뜻이죠. 오늘 오후 다시 초미세먼지가 닥쳤습니다. 내일도 온종일 공기가 나쁠 거라고 합니다. 어제 찍은 경복궁의 하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랗죠. 올봄 이 맑은 하늘을 며칠이나 볼 수 있을까 벌써 걱정입니다. 3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이렇게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이 예상되고요. 아침 9시 전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영하권 추위를 보는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4도가량 더 올라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청주 5도, 강릉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4월 중순에 봄 날씨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도, 청주 17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부산, 울산은 종일 나쁠 것으로 전망돼 출근길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꽃샘추위 없이 대체로 온화하겠고요. 모레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